자, 그러면 이제 양방 관료 체제 특성을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앞에 이제 의정부 6조를 강독하려다가 그 한 통 내용에 의정부 6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6조 내용을 한 통에서 읽고 그다음에 뿌셈에서 그 의정부 6조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볼게요. 예. 자, 그럼 보면요. 양반의 관료가 관료 기구를 통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적 이들의 신분적 배타성이 강화되 나갔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향리의 어떤 간직 진출 제도 규제됐고 문무 간직은 양반이 독차지 되었다. 이거죠. 배타성을 나타나는 이제 대표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향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를 통해서 간직에 진출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조선시대 때는 향리 또는 설이나 이런 중인계층 등등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법제적인 어떤 작용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간행적인 요소로 막았어요. 대표적인 이제 항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험을 볼 때는 꼭 지방간, 자기 이제 상관이었던 지방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허가를 안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중인들이 이제 뭐냐면 간직에 진출한 거, 문무 간직에 진출한 걸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양반의 시습이 신분이 세습되고 결혼도 이들 내에 행해졌으며 거주 구역은 서울은 남촌과 북촌 그리고 지방은 성밖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양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신분이 세습되지 않았죠. 네, 말 그대로 초창기 때는 고려 시대 때 양반 그러니까 동반 서반이라는 간직의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양반이 일종의 신분화돼요. 그 기준이 됐던 시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15세기 말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층 양민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일종의 그 간직에 진출하고 또 그 자식들이 또 간직에 진출하면서 일종의 인제 이 신분 자체가 일종의 세습화되죠. 예, 이때 세습이라는 것은 과거를 합격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중종 때 어 양반에 해당하는 사족계층 있죠. 이 사족계층을 인제 재규정하는 그 뭐냐 교칙을 내리는데 사족 재규정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앞에서 하 외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 적어도 속가 정도 합격하면 양반으로 인제 취급받도록 하죠. 그래서 양반 시군이 이렇게 고정화되고 세습됐다. 물론 이때 세습이라는 것은 과거에 합격하고 관료가 된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세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주구역도 서울은 남촌과 북촌이 있는데 대개 인제 한성에서 양반이 많았던 살았던 곳이 남촌하고 북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서울은 한강을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강은 그 밑에 있는 거고 서울 그 도성안에 있는 그 개천은 청계천이잖아요. 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산 쪽에 있는 곳에 남촌에 양반들이 살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종로가 있죠. 종로에 그 북쪽에 북촌이 있었어. 이렇게 양반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을 양반들이 사는 동네에서 반촌이라고 해요. 반촌. 그래서 북촌은 좀 약간 이제 고위직 관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남촌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못 사는 양반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와 같이 양반들은 지배계층의 특권을 항유하고 이를 세습적으로 이제 이어가 나가며 다른 신분과 구별이 엄격했던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조선의 양반 사회는 관료적이면서 반면 세습적인 성격이 함께 존재했으며 물론 여기에서 세습적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그냥 노역 없이 이제 세습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대개 보면 이제 그 과거에 합격해야지만 이것도 유지할 수 있어. 과거 합격. 그렇지만 되게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보면 양반들의 자식들이 합격하죠. 왜냐면 어느 정도 인제 경쟁도 있어야 되고 문화적 분위기, 문화 자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세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정근대 시대의 신분사회의 당연한 형성이다. 자, 이런 양반의 세습적 성격을 잘 띠고 있는 게 음서와 대가제다. 자, 조선에서는 과거제도 강화되어 관료제 성격이 강화해진 건 사실이었으나 비록 고려 시대보다 그 범위가 축소됐지만 음서제도 또는 문음이라고 하죠, 이걸. 그래서 공신이나 상품 이상의 고관 자손 및 주요 간부의 경력을 가진 관리자에게 음세 특권을 베풀었다. 상품 이상이라는데 다른 책에는 이품이라고 또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음서가 있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음서사도 고려시대 때는 그냥 시험 안 보고 갔죠. 근데 얘네들은 시험 봐. 음. 왜냐면 조선시대의 원칙은 무조건 시험이야. 그래서 앞에서 태조 때 칠가를 정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음서도 들어가 있는데 음서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요. 물론 시험에 이제 문제가 좀 쉽고 합격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본다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서를 해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충인이라는 이런 이제 그 특별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한 6 개월이나 1년 동안 이제 재직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대를 하면 그 낮은 현령직 같은 것들 인제 지방 간직들을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임서라도 이제 조선시대는 시험을 본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한 조선에는 문무현직자가 그 뭐냐면 가산이 이상 되면 그게 벌가, 그러니까 가산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품 이제 그 상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되면 네, 정상품 당하간 이상 되면 그 뭐냐면 그 벌가라고 풍계 대신 자, 제, 질, 서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서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식하고 동생하고 뭐 사이나 그다음 조카 등에게 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품 이상의 인제 그 관료들이 왕후부터 풍계를 받아요. "너 인제 1 품에서 2품 올려줄게." 그러면 자기가 받지 않고 자기 자식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사이라든지 그 조카 등에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종 7품 뭐 뭐 정 8품 뭐 9품 요런 식으로 해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어서 대가제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대가제라 한다. 자신이 뭐냐면 그 풍계를 받지 않고 자기 이제 자손이라든지 그런 일가 친척들에게 줄 수 있는 대가제가 있었다. 자, 조선시대 때는 국가가 인제 경사나 그다음에 큰 행사를 치른 뒤에 백관에 대해서 이게 별가, 그래서 이 가자라고 하죠 또. 가자. 자급을 올려주는 이런 별가가 있었고 별가의 은전이 자주 벌어졌는데 한 가문에게 현직 관료가 있으면 그 친족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인제 대가를 통해서 이런 별가, 대가 뭐 이렇게 가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가를 통해서 뭐냐면 상계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거다. 똑같은 게 아니라 별과 가자가 있는데 별가와 가자는 풍계를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요. 똑같은 말이네. 잠깐만. 다시 할게요 제가. 예. 이게 별가가 있는데 별가 그다음에 가자 그다음에 인제 대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말이야. 예 동일한 말. 예. 여기 문맥적으로 볼 때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제 별과 이게 가죠. 예. 그다음에 그 대가 이렇게 있죠. 예. 제가 잘못 받았는데 요건 다 똑같은 거다. 별과 가가 뭐 대가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받은 풍계를 이렇게 친척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음서와 대가제는 조선의 양반을 하여금 지배층으로부터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적 장치라고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같은 양반이라고 하지만 또 그 안에 차별이 있는데요. 정치와 군사 분리, 그리고 군사의 정치적 종속에 오는 형상이었지만 무반은 문반보다 하위에 있었다. 또 양반 가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서울 출신들은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재가녀 자손들은 고관직에 나가는 걸 불가능했다. 그래서 인제 관계에 진출해서 출신 신분에 따라 한계가 있었는데 기술관 서울은 정 3 품까지, 그다음에 인제 그 토관과 항리는 5 품까지, 그다음에 인제 서리 및 기타 정 7 품은 각각 한 품 소형으로 되었다. 이 양반만이 정 1 품만이 오를 수 있었다. 그래서 한 품 소형제가 인제 있고 요게 좀 눈여겨보면 문과 외에도 이 서울 출신은 문과도 금지돼 있어요, 문과 응시. 이게 청마다 이렇게 참 다른데 어 문과와 무과도 동시에 이제 응시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약간 이게 풀렸죠. 예. 조선 후기 때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무과 같은 경우에도 조선 후기 때는 서울이 응시해 가지고 합격한 케이스가 등장을 해요.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고 조선 시대 때 전기 때는 문무가 다 서울이 금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반의 지방적 차별도 심하여 평안과 함경도 출신의 고관에게 등용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자, 양반들은
같은 간직이라도 기술 간직을 청시하고 이를 회피했으며 이 때문에 기술가는 그 중인의 세습지고 되고 말았다. 또한 문간의 하급 관리인 서리와 그 문간의 하급 관리였던 궁교 등은 실무적 직업도 맡지 않았으며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것들도 역시 중인 출신의 서리나 궁교가 세습하여 담당했다. 자, 기술관이나 서리, 궁고는 넓은 힘의 지배층에 속하지만 문무 양반들과 구별되어 간직 진출에도 승진의 한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양반사의 배타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정리해서 말하면 배타성이 강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향리가 이제 문무 간직에 들어갈 수 없었고 양반 신분이 상대적으로 올 때 세습되고 거주지도 정해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음서와 대가제가 있었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인제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제 그 당시 한풍소용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전반적으로 양반사의 배타성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인제 이것도 그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인제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다 지켜지지는 않아요. 조선 후기 때 많이 풀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인제 뭐 무가하고 문가 금지시킨 서울의 이제 차별들도 나중에 무가부터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인제 서울 정교 시대 들어가면 이제 서울도 많이 인제 뭐냐면 어 올라가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청유집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나중에 풀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요 내용은 조선 후기 때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있고 중앙정치기구를 볼게요. 여기 앞부분은 각자 읽어 보시고 자 중앙정치기구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려시대 때는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조선시대 때 정치기구는 지금까지 의정부하고 육조 그 정도 나왔어.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2-3년 전에 그거 나왔던 건데 되게 문제가 쉽게 나왔죠. 예. 자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봐둬야 되겠죠. 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중앙정치기구를 볼게요.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그날 1474년 반포한 건국대전에는 조선 왕조의 관료체제와 사회구조가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양반관료 국가의 통치 조직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이 기준이 건국대전이야, 건국대전. 그전에 조선 초기 때 여러 이제 뭐 간직이나 관청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확립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건국대전을 기준으로 확립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조선시대 간직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이상 주로 건국대전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건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의 통치기구는 크게 중앙과 지방기구로 인제 구분된다. 다시 문반과 서반으로 나누어 형성되었다. 중앙정치기구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의정부 6조죠. 예. 그래서 의정부와 6조를 기본으로 했다. 의정부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합작기구로서 백관과 서문을 총괄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정부 서사제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도는 중종 이후부터 이제 확립됐죠. 이후부터 쭉 이제 지속됐던 거고요. 자 6조는 이호해 예 병형 공조를 얘기하죠. 이게 조가 됐는데 보통 고려시대는 육부라고 하잖아요. 육부는 항제국의 이제 간직책이고 6조는 그 뭐냐면 그 한제국이 아니라 주로 인제 제후국의 간직 체제죠. 예. 그래서 충성왕 때 6조 개편 내용이 나와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이 서열도 보면 좀 다르죠. 서열이 왜 다르냐 하면 여기 보면 인제 예전에는 인제 그 고려시대 때는 병부가 앞으로 나왔죠, 이부 다음에. 근데 여기는 호부로 됐어요. 이거 아마 인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병부는 뒤로 인제 예부 다음에 병부가 됐죠. 자 거기에서 이제 실제 정무를 부담했다. 원리상 6조는 의정부 산하에 예속되어 있지만 실제 왕권에 강화했다 6조 직계제가 확립됨으로써 실무 청리가 권한이 강화됐고 의정부는 국왕의 자문직에 안에 머물러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인제 이거 기준 6조 직계제 때 얘기야. 6조 직계제. 그다음에 6조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속사가 있어, 속사.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려시대는 단사제다고 해서 속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한 곳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뭐냐면 조선은 이 속사 제도를 그래도 받아들였죠. 보통 6부나 6조는 사사시 속사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속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속아문이라는 게 있어요. 속아문은 뭐냐면, 속사는 그 육부 밑에, 육조 밑에 이제 그 직속돼 있잖아요. 속아문은 육조에 직속돼 있진 않지만 육조에 영향력이 있는 이제 영향력을 받는 간청이야. 협력 간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인제 그 국방부가 있으면 조달청이 있죠. 이 조달청의 속아문 같은 비슷한 간청이에요. 그래서 육조의 밑에 상하 간의 직속 관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육조의 영향력을 받고 육조의 어떤 통제를 받는 간청을 속아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러한 이제 의정부와 육조의 관계는 조선의 정치 제재의 관료적이었음을 나타난 것이었다. 또한 왕명을 출납을 이제 기관으로서 승정원이 있어서 국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국왕 정치 기반이 되었다. 자, 그러나 국왕이 어리거나 병이 났을 때 원인, 신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냐면 영의정, 자의정 했던 삼증성과 현재 그 삼성성 대신들이 이게 뭐냐 원료 대신들이죠. 원로 대신들이 원상에 임명하면서 승전의 국가 주요를 심무케 하는 특별 제도가 있었다. 이 원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세조 때부터 있었다고 하거든요. 세조가 이제 피부병이 많아 가지고 말년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사람들에게 시켜서 국정을 좀 보좌하거나, 아니면 뭐 외국 사신들, 중국 사신들 오면 이제 이렇게 대신 나가도 하는 그런 것들이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종 때 어린 왕이, 성종 때 또 성종이 어린 나이도 즉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왕 혼자서 인제 모든 국정을 총괄할 수 없으니까 이 원료 대신들 뭐 학령이나 이런 등등 와 가지고 국정을 논하는 원상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상제도가 성종이 딱 그 뭐냐면 성년이 되고 없어졌는데, 그 후에도 뭐냐면 나라가 이제 왕이 교체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원상들이 이제 뭐냐 와 가지고 도와줘, 원상제도가 다시 부활돼서 그 영의정들이 원상이 임명돼서 그해 주는 거야, 국정을. 왜냐면 나라 그 왕이 바뀌면 장례식도 해야 되고 즉위식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 갖고 원상들이 이제 와서 도와주는 그런 식의 이제 제도가 이 원상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정원에서 국가 주유에 심무케 한 특별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원상제도는 승조원이 관할해서 인제 뭐냐면 주로 그 예전에 지금 현직, 그다음에 물러난 그 뭐냐면 그 삼정승들이 나와서 했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들 이제 국왕과 의정부 육주의 행정 계통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언간 기능이 있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 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아마 역교론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는데, 역교론에 보면 이 고려 시대 때 이제 3 사하고 조선 시대 3 사를 비교해서 나온 게 있어. 예. 비교가 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대조가 밖에 안 되죠. 이건 아실 거예요. 고려 시대 3 사는 재정화 업무를 맡는데, 조선 시대 3 사는 전혀 다른 뭐야 언간직이에요, 언간직.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관련된 내용인데, 홍문관은 문필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인제 예전에 폐지됐던 집현전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사관원이 있어. 간쟁 기관이죠. 예. 그리고 사원부 기관인데, 이 사원부는 이제 뭐냐면 감찰 기관이죠. 예. 요게 이제 3 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원문은 다 똑같아. 다른데 실제는 이들이 같이 운영해. 그래서 같이 합의해 가지고 같이 집단 상소도 올리고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법제에서 구분이 없고 실제 운영은 이 3 사가 언간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양사가에서 요 사관원하고 어 사 사관하고 사원부가 있거든요. 요 양사인데, 자, 요 양사는 뭘 갖고 있냐면 서경경을 갖고 있어요, 서경경. 네. 그래서 요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3 사의 역할을 보면 이게 언간 역할을 보통 성대, 대성 요렇게 부르죠. 성대, 대성 역할을 했던 것이 인제 여기 조선시대 때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좀 뒤이따가 저희 포샘에서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원부는 시정의 득실을 논하고 백관을 규칙하고 풍수하고 교정하는 감찰기구로서 관리 임용에 있어서 그의 신분 경력들을 조사해서 가부를 승인하는 서경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관원은 왕에 대한 간쟁을
농박을 정당한 기관으로서 사원부와 사관을 합쳐서 대관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홍문관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예. 이는 구관 관료들의 구제 기관으로서 때때로 구관과 양반 관료 혹은 양반 내의 갈등이 이 기관을 통해 노정되기 때문이다. 자, 홍문관은 경적을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고 문안을 담당하는 비서기관, 고문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학문의 기관인데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은 3사로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홍문관도 일부 언론, 감찰 그런 역할을 같이 해요.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사법기구가 있는데 사법기구는 일반 범죄를 다루는 사원부가 있고 형조와 서울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해서 사원부, 형조, 한성부를 보통 삼법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사법기구의 핵심을 이룬 것은 의군부였다. 의군부는 고려 말 국왕의 근위병 같은 구실을 했던 순군부, 순군부의 수차로 이제 개표를 통해 걸쳐서 이루어진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로서 대역이나 모반, 국가 및 국왕의 안위에 관계된 것을 중재 처리하고 또 왕명으로 모반, 대역 같은 국가의 중재인은 신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임시 특별기구인 국청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중기위는 이것이 상사가 되었다. 그래서 국왕 밑에 있는 직속 사법기구로서 순군부가 있었고 순군부가 아니라 의군부가 있었고 의군부 다음에 또 국청이라는 것들 도왔고 여기에서 이제 중재인을 또 왕이 직접 나가서 신문 재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의군부가 이제 건국대전에 실려 있는 정규 관청인데 반해서 국청은 비정규적 임시기구고 의군보다 긴급하고 중재인을 다스리는 점이 달랐지만 그러나 때때로 일반 범죄까지 처리하여 형조의 업무상 중복이 생기게 되었다. 입학의 일반 범죄 사건은 사원부와 형조 그리고 서울 치안을 담당은 한성부가 간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뭐냐면 범죄 사건은 그 지방 간청의 수정들이 담당을 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좀 사법기관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인제 사법 업무하고 행정 업무가 많이 겹쳐 있다는 거. 지금처럼 좀 근대의 어떤 법 체계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밖에도 경전의 관행을 관장하는 교소관이 있고 그다음 고등공관이었던 양성기관 성균관이 있고 국왕의 교소를 제천한 예문관이 있고 외교 문서를 담당한 승무원이 어 있는데 이들 사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역사 기록과 인제 편찬을 담당한 춘추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춘추관이 있고 이들은 유교 정치 수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들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춘추관에서 실록청이라는 특별 간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조선왕조실록이 편찬되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인제 조선의 정치기구 관련된 내용을 인제 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인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푸셈에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의정부 6조 관련된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언간에 관련된 내용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니베르 한다 잠깐. 푸셈 내용을 볼게요. 네. 푸셈 먼저 의정부 6조 관련된 내용이 87 페이지에 있거든요. 87 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정부 6조 내용이죠.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 건국 초 정치 체제는 재상주도의 고도만의 도평의사사 중심 제도를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조선 초에 얘기한 거야. 재상이 도평의사사의 판사를 검하여 국정을 주도했다. 판사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간제죠. 고려시대 겸직제 중에 이제 최고 높은 지위를 판사라고 했죠. 판사, 그 다음에 사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정육 때 도평의사사 협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하되 세종 때 육조 중시로 바뀌었다. 세종 5년에는 대폭 간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이품 풍계로 격상했고 각 조에 속사를 두어서 사무를 분장했다. 또 의정부, 사원부, 사관원, 승전원, 한성부 등을 제한 대부분 중앙 관할을 각 조의 소감으로 나누어 소속했으며 육조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는 정책 유기권을 가지고 행정적인 사무를 육조에게 이관하였고 모든 행정체계는 육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완비된 것이 태종 14년이죠.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태종 14년 때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육조 직계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정부는 육조에서 왕에게 직계토를 했고 의정부는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신만을 간장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육조 직계제 실시 시기가 태종 5년이에요. 태종 5년이고 여기에서 말한 태종 14년은 앞에서 말하는 뭐냐면 그게 이제 잘 안 되다가 이제 태종 14년에 가서야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됐다. 이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은 국편이나 이제 신편 그 한국사인가? 예. 거기에 가시면 찾아보면 있어요. 관련된 내용이요. 예. 여기는 간략하게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세종 18년에는 일반 정부는 육조에서 의정부 보고하고 이를 이제 의정부 대신이 합의 결정하고 왕의 재가를 받고 시행하는 이른바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다. 그 왕이 주도권을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부 대신의 권한이 회복된 건데 이때 이제 의정부 서사제에서 이제 인사권하고 경권은 왕이 직접 이제 뭐냐면 직계도 이제 받죠. 그 외에는 모두 의정부 대신들이 이제 그 처리하도록 했고 그렇지만 세조 원년에 다시 의정부 서사제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가 실시됐고 중종 반정 이후에 신료들은 전국 분위기 주도를 반영한 등 중종 11년에 명실상부의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우리가 주의할 건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가 폐지된 게 아니에요. 말하려고 했네. 육조 직계제가 폐지된 게 아니죠. 예. 계속 갔어요. 육조 직계제는. 거기에 이제 의정부 서사 제도가 약간 가미된 거죠.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성종 때는 논의만 있었어요. 육조 직계제 실시하냐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하냐 그러니까 육조 직계제를 계속 유지하냐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바꾸냐 논의만 있었지 이게 계속 기존은 육조 직계제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중종 11년 때 중종 반정 이후에 신권이 강해지면서 이제 중종도 원하진 않았지만 떠밀려 가지고 결국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성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할까 말까 논의만 했었다. 성종 때는 육조 직계제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의정부와 육조의 정치 및 행정적 기능은 의정부에서 국정을 의결, 보고하는 의정부 서사제 시행하는 구조와 육조에서 직접 왕을 보고하는 육조 직계를 시행하는 구조를 나눌 수 있다. 자,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될 때는 의정부가 육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주도했고 육조 직계제 할 땐 육조가 국정을 주도했다. 어느 것이든 그 정점은 국왕이었고 왕명에 의해서 국정이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 중앙집권 통치체제의 성립 과정에서 의정부 서사제 및 육조직계 시행 여부, 그 이에 따른 국정의 주도 여부에 통해 각 국왕별로 왕권의 강약 여부를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맞물려 있었다. 자, 그러나 이런 변동 과정을 통해서 의정부 육조 소가문, 속사의 일원적인 행정체계가 추진함으로써 국왕을 상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국가 권력과 행정 조직의 정점이 되는 권력 구조가 마련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초창기 때 의정부 서사제도와 육조직끼리 왔다 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왕 중심의 어떤 이제 의사결정 체제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있고요. 오히려 의정부 서사나 육조직끼리 시행 여부에 통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히 확인됐고 중앙 집권의 일원적 행정 조직의 최대 정점은 그 국왕이 노리게 되면서 교라고 표현하는 그 왕권이 전력 없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통치 구조를 확립하게 됐다. 그래서 육조직계제가 뭐 상대적으로 신권이 강하고 의정부 서사제도가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하지만 이걸 떠나서 그 뒤에 이제 붙여진 의미고 상대적 의미고 실제 의정부 육조직계제는 공통적으로 뭐예요? 예,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죠. 예, 다만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뭐냐면 왕 중심이냐 신하 중심이냐 그것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둘의 똑같이 교를 통해서 행해진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 교단은 뭐 교지, 전지 이런 거 말하죠. 왕의 명령. 예. 자, 그다음에 의정부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의정부는 조선 왕조 최고 간부로서 정종 2년에 도평의사들 개편에 처음 설립했다. 자, 여기 주의할 건 정종 2년이라는 것은 태종 때하고 겹쳐요. 그때는 이제 유년칭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태종 때라고 보시면 돼요. 태종 때라고. 예. 그래서 도당, 모당, 한각이라고 하는 정부라 해도 자, 이거는 의정부를 가리킨다. 그래서 태종 5년에 대표적인 간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군사를 제외하고 정치만 관장하고 있는 의정부 간원만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의정부제가 성립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의정부 관련된 내용인데 의정부 명칭하면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근무하거든요.
의정부에서. 원래 그 양주였는데 양주 의정부인데 나중에 1959 년에 의정부 시가 됐잖아요. 예, 벌 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 보니까 의정부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 시청에 가 보니까 시청에 그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다 그 뭐냐면 항일차사 아시죠? 항일차사 때 이제 이성계가 인제 서울로 인제 돌아오는 간에 의정부에서 어 뭐냐면 태종하고 이제 만나 가지고 정치를 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정부라는 명칭이 뭐냐면 요게 반영됐는지 아니면 요게 요쪽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요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의정부라는 명칭이 요게 반영됐나? 하여튼 그 아니면 요게 정치를 논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정부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의정부 리가 됐다는 그 설이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의정부하고 요게 의정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뭐 임용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략부터 볼게요. 자, 의정부의 기능은 건국대전에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르게 하며 음양을 다스리며 방국을 경륜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총괄한다.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있고 두 조항은 재신과 재상의 직업에 해당하고 뒤에 주나라 조항 뒤에 이거 있죠. 주나 예제도에서 상공이 이게 뭐 농경 공방 성리 음양해 갖고 기능을 융합한 거다. 자, 하여튼 뭐 이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자, 이러한 법제적 기능을 바탕으로 왕권의 강약, 삼의정의 이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의 자질과 육조, 승정원, 삼사의 상호관계, 원상제의 운영에 따른 요인과 관련된 국정운영을 총괄했다. 원상제 앞에 얘기했죠. 세조 때 처음 실시해서 성종 때 나이 어린 왕이 되니까 주로 이제 원로 대신들 주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전임 영의정과 지금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합쳐서 원료 대신 했던 게 원상제고 그 외에도 왕이 뭐 죽거나 즉위할 때 바쁠 때 원상제를 운영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되고요. 원상제는 승정원에서 운영했어요. 이들은 이제 원상 자체는 이제 뭐냐면 삼정승이지만 왜 승정원에서 하냐면 승정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승정원에서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정부 간원은 영의정, 장의정, 우의정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외에도 뭐 차천에서 장관급 등이 있고요. 그 밑에 실무 관료도 있다.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 편찬과 함께 법제화됐다는 거. 자, 삼정승 중에 제일 서열이 높은 게 영의정이죠. 그다음에 뭐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육조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육조는 고려말 이제 육조를 계승해서 정삼품 아문으로 성립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삼품 아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간청의 그 최고 높은 사람이 정삼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이품 아문기관보다 좀 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앞에서 태종 5년 때 정이품으로 이렇게 승급을 해요. 자, 태종 5년에 정이품 아문으로 격상시켜 여러 업무를 분장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렇게 이제 승급을 시켰다라는 걸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육조 직계제 안에서 아직까지 의정부 서사제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육조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그 뭐냐면 품계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속사와 소가문 제도가 정립되면서 국정의 중심 기구가 되었다. 자, 육조의 직장과 간원, 속사와 소가문 제도는 세조 때까지 여러 번 순정 보완되었다가 결국에 건국대전과 함께 법제화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육조 간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판서죠. 정이품. 그다음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참판이 있고요. 그다음 참의, 정랑, 자랑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정랑하고 자랑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해요. 전랑. 그래서 각각 육조에는 정랑과 자랑이 있는데 그중에 끝발이 있는 전랑이 뭐냐면 이조 전랑이죠. 그다음에 또 병조 전랑인데 자, 이조 전랑하고 병조전랑 왜 끝발이 있냐? 앞에서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간직 임명권, 그러니까 모품 이하의 간직 임명권은 이들이 좌우했다고 보면 돼요. 이조 전랑과 병조 전랑.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어, 인사를 담당해서 이들이 이제 후보를 제시하면 후보 명단을 제시하면 그 위에 이제 뭐냐면 누구야? 이조 판사나 병조 판사는 보고 고르거나 아니면 이조 전랑과 병조 전랑이 뭐냐면 추천한 인물을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죠. 그 왕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발이 는 거야.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문간 인사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조 전랑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이조 전랑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6조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6조의 뭐 속사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2조는 별칭을 넘어가더라도 주로 업무가 뭐냐면 경조와 함께 문무관 인사를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2조 같은 경우에는 문반 인사권, 병조는 무반 인사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인사권 관련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전조라고 하죠. 전자는 인사권 할 때 이제 그 명단을 명단을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감당하기 때문에 전조라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조 전랑과 자장, 이조 전랑이죠. 그래서 당시 간인들이 선망하는 간직 인사권이고 실제로 오품 이하의 간직 인사권 이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앞에는 이제 속사가 4개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소가문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있고 이게 속사가 원래 사사인데 여기 저기 하나, 둘, 셋, 3개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사사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3개 있는 간직도 있나 봐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 이렇게 있고 3개가 있나 속사가? 제가 아는 사 잠깐만요. 아 보니까 속사가 4개가 아니라 3개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어. 수정해서 좀 저는 그냥 중국 그 보면 사사가 있기 때문에 사사만 생각해서 인제 얘기했는데 3사가 아니라 3사. 좀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속사가 이제 3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선사, 고은사, 고궁사 이게 속사가 있고 호조도 인제 이게 3사 형식으로 돼 있나 봐요. 그래 갖고 인제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 그래서 중국은 4사인데 조선은 3사예요. 3사. 예.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제가 거기 수정란에 이제 수정란에 적어 놓을 텐데 하여튼 3 개의 속사가 있다. 그다음에 소가문도 인제 있고 그다음에 호조도 인제 보면 호조는 재정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보통 호조를 얘기할 때 탁지부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전에 인제 이 명칭 자체가 인제 갑오개혁 이후에 등장할 거라 생각하지만 예전부터 호조의 명칭이 탁지부였어요. 예. 그래서 국가 재정과 그것을 담당했다.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3 개의 속사가 있고요. 그 밑에 인제 또 뭐냐면 소가문들이 쭉 있죠, 소가문들이. 그다음에 이제 예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인제 뭘 담당하냐면 그 예약이나 제사나 그다음에 영왕, 학교, 가거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제사라든지 학교, 교육부 인제 업무까지 하는 외교, 교육부 관련된 등등 업무를 맡은 것이 예조죠. 그래서 예조도 인제 보면 3 개의 속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냐면 속아문들이 쭉 있죠. 이런 아문들이. 그냥 병조는 인제 뭐냐면 군제와 군사를 담당하는 거죠. 그 속사도 인제 여기 보시면 그 3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가문들이 쭉 있죠. 그다음에 형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그 헌법을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인제 속사가 3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관련 업무였던 소가문들이 쭉 있죠. 예. 그다음에 공조는 인제 뭐냐면 여기는 토목공사나 각종 물건 만드는 데 이런 것들을 공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요것도 속사가 3 개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소가문도 쭉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속사, 소가문 그다음에 이렇게 6조 이런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6조 밑에 3사가 아니라 3사예요. 3사. 그다음에 소가문이 있다. 6조는 3사하고는 직접적인 이제 뭐냐면 그 상하관계고 소가문은 6조의 통제 아래 있었던 간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의정부하고 6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언급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내용들 인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연간의 구성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자 연간의 구성들 보면 인제 요렇게 있는데 이 연간은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사원부, 사관원 이 이제 양사가 연간이고 거기에다가 뒤에 이제 홍문관까지 합쳐 가지고 3사라고 하잖아요. 이 언론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공론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예. 근데 물론 이 공론이라는 것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인제 하는 그런 그 공론이 아니라 그 지배층 사대부의 공론, 양반들의 공론이죠. 그 공론을 통해서 인제 왕권을 견제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간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권력의 분산과 공론에 입각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용어 쓰라고 기출문에 나온 적 있어. 자, 입각한 언론의 개망이 조선시대 때 정치 운영의 바탕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 언론의 개방을 통한 공론의 제기, 그 유교 정치 이념에 입각한 견제와 군영의 유지 등은 조선 시기 때 관료 지배 체제의 특징이었다. 자, 원가는 양사인 사원부와 사관원, 이 대간과 홍문원 간원, 통칭 3사의 간원이 그 특별한 칭호였다. 3사 가운데 양사는 이미 조선 초기 때 설치됐고 세종 때 집현전에 계승하여 성종 때 홍문관이 세워지고 이것이 사림에 등장과 함께 언론 기구화돼서 이른바 언론 3사가 간다. 자, 원가는 조선의 관료 지배 체제의 중심 역할을 했다. 자, 원관을 통치하는 간원은 사원부에 이제 수장의 대사원 있고 집이 쭉 있죠. 사원부 관령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사관원 간직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홍문관 간직들이 쭉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인제 정상품, 정이품, 뭐 정삼품 해 갖고 이제 이런 간직들이 있다는 거. 근데 높은 수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간직들은 그 밑에 보면 전반적으로 간직이 낮아요. 예. 그래서 주로 인제 이 간직이 낮은 그 관료들이 실무직 관료들이 대관들을 견제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조선 전기 때 그게 잘 이루어졌거든요. 조선 전기 때 언간들에게 권한을 많이 줬던 이유가 뭐냐면 이 홍고파 대신들을 견제하려고 원관들에게 자신의 어떤 간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인제 홍보파 대신들이나 대신들을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이 조선 전기 때는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무너지게 된 게 인제 조선 후기 때죠.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언간의 권한이 점점 약해지고 대신에 비변사 당상의 권한이 뭐냐면 강해져요. 그러면서 종전의 조선 전기 때 하위직 관료를 통해서 상위 그 대신들을 견제하는 홍보파 관료들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권한 기풍이 무너졌다. 정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점점 뭐냐면 비변사 당상으로 독점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권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사원부는 법제조, 간쟁, 봉박, 서경 일반적으로 참전, 시신, 형정의 기능을 실제 수행했다. 사원부는 형조, 한성부의 삼법사로 통치했고 사원부 간호는 청요지사에서 첨령 강계한 인사도 엄선했고 지평인사의 대장으로서 호칭하면서 언론 활동을 전개했다. 그다음 사관원 관련된 내용 있죠. 사관원은 간쟁, 봉박, 서경 그래서 서경권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사원부하고 사관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양사가 다 가지고 있죠. 강제 본부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사원부는 이제 감찰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업무나 등등에는 같이 움직였다 보면 돼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게. 예. 다만 여기에서는 인제 좀 약 감찰 업무를 좀 강화시킨 거고 요쪽은 사관원은 좀 간쟁이나 이런 업무들이 더 많은 거고 예 상대적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 업무는 이렇게 있고 물론 법제적으로 인제 뭐냐면 사원부는 요거보다는 여기는 뭐 법제적이라고 했지만 주로 사원, 감찰 관련된 그 업무고 사관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죠. 요게. 예. 그렇지만 실제 운영은 비슷비슷하게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관원 간호는 가계가 좋고 식견이 뛰어난 강계한 그 문관이 임명됐다. 그래서 사원부 간원이 상하 간의 위기와 질서 엄격함과 달리 사원부 간원은 상하 관계 자유롭고 직무 중에 음주도 허용됐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홍문관인데 홍문관은 엄밀히 말하는 언론기관은 아니에요. 예,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홍문관의 그 뭐냐 살림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 언론 기구화 됐죠. 그래서 보통 통칭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해서 언론기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종 9년에 예문간사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간사가 성립됐다. 세조 2년에 집현전이 혁파된 이후에 학문 생산과 문헌의 진흥과 관련된 업무는 예문간에 담당했는데 독립된 홍문관은 권례의 경적을 관장하고 문헌을 다스리면서 왕의 고문에 대비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부재학 이하의 건영 참장관 이하의 견임하고 경영관을 이제 역할 담당했고 뭐 부재학 이하 부수찬 이상은 국왕의 교수를 짓는 지제교를 겸했다.
등등 해서 업무들이 쭉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홍문관도 양사와 함께 처녀직이었다 거죠. 자, 양사의 대가는 국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감안해서 간쟁권, 관리 임명을 자격으로 것은 서경권을 갖고 있었다. 대간이 행하는 서경에 이제 해당하는 범위는 몇 차례 번화에 거쳐서 건국대전에 5품 이하의 간원에게 법제화됐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와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고려시대는 서경이 모든 간직에 적용됐어요. 근데 이 5품 이하의 간제에게 간언을 법제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조선시대 때 나눈 기준 중에 당상간, 당하간 외에도 이게 랑하고 사대부, 그러니까 랑하고 사대부의 기준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대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게 오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랑, 이하는 대부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랑한테는 이제 아까쯤에 서경이 적용돼. 이게 큰 기준점이 됐던 것이 서경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것도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서경을 거쳐 임명 증서인 고신을 간호에게 줄 때 이걸 교첩이라고 한다. 그래서 5품 이상의 간직 같은 게 왕이 직접 교지를 내리지만 이건 서경을 거쳐서 교첩을 주는 방식으로 했다. 반면 서경을 가지 않는 1품에서 4품까지는 강교, 그러니까 왕이 직접 읽는 교첩, 교지를 통해서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명권 행사도 그 당상관 같은 게 그러니까 당상관이 아니라 그 5품, 4품까지는 왕이 직접 임명하고 5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간서에 이제 이조 판사나 경주 판사가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무직 관련인 전랑이 이제 실제로 임명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왕이 나중에 추인해주는 이렇게 방식으로 해서 임명한 거고 이에 반해서 앞에서 고지를 직접 내린다. 4품 이상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홍문관원은 경영에서 강경과 농사의 책임을 맡으면서 공로의 소재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3사의 정치적 임무는 각기 달랐으나 양사의 업무는 거의 동일했고 뭐냐면 그 홍문관 원관으로서 대간의 원론의 외곽의 보호를 지원하는 의상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했고요. 다음 3사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그래서 대간은 양사 합사를 비롯하여 거의 공동 보조를 취했고 이에 따라 홍문관도 국왕의 공론을 따르고 촉구하고 3사께를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한 개 간청만 위견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세 개 간청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의 운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소 올려. 같이 집단적으로 상소 올려야지 좀 발언권이 더 강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말 안 들어주잖아요, 왕이. 그럼 어떨 때는 이제 왕이 들어줄 때까지 경복궁이나 이런 데서 가서 막 엎드리면서 상소 내용을 막 받아달라고 울부짖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3사 복합이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얘기한 게 보통 복합 상소라고 하죠. 엎드려서 그 상소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엎드려서 막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3사 복합은 3사의 전 소속 간원이 걸문 앞에서 국왕의 받아들일 걸 간청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원의 운영을 통해서 그냥 같이 운영한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사의 언간 원료는 왕권 강화, 부국 강변을 주겠던 태조가 세조 때 활동이 저조했고요. 간용적인 좀 약간 정치에 있었던 세조, 문종, 단종, 성종 때 비교적 활발했고 연산군 때는 아예 그냥 3사를 그냥 없앴죠. 3사라기보다는 양사라고 이제 하는데 사관원을 아예 폐지시켰어. 근데 사원부는 좀 놔뒀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말 안 듣는 신하들 족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원부만 남겨놓고 사관을 폐지시켰었어. 하여튼 왕마다 다른데 하여튼 그렇고 특히 이 연간원료는 성종 때 사림이 등장하면서 이게 간행적으로 이제 행성된 권한대인데 앞에 원의 운영. 이 원의 운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사가 한 게 아니라 3사가 같이 한 간청이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3사가 미리 이제 합의를 해놓고 그걸 집단 상소를 올리는 방법이죠. 이게 같이 의견을 결정해서 올리는 원의 운영이 있었고, 그다음 불문 어근이라는 간행도 있었어요. 불문 어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3사에서 이제 이걸 상소를 하고 어떤 사람이 비판할 때 이 근원을 발표해야 되잖아. 이건 누가 말했고 어디 근거를 했는데 이걸 안 말해도 돼. 그래서 이 불문 어근이야. 말의 근원을 말하지 않아. 오늘날 말하면 허위 사실이라도 그냥 뭐냐면 어 이걸 가지고 상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통문으로서 이제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있는데
예, 이걸 풍문 거액이라고 하거든요. 들은 사실을 통해서도 했다. 그래서 이제 소문으로만은 뭐냐면 탄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만 하면 약간 허위 사실하고 연결될 수 있죠. 뭐 출처를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소문으로 탄핵해도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한 것은 간행적으로 이제 주어진 거야. 이게 이제 법제적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당시 성종이 이들을 통해 3 사를 통해서 누굴 견제하려고 홍구 대신이나 대신들을 이제 뭐냐면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은 원이석 또 완이석이라고 하여 양사가 논개할 바 있으면 반드시 먼저 서로가 모여서 뭐냐면 논의한 다음에 걔를 이제 뭐냐면 사 그 조 뭐냐 말이 안 나오네. 그 논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 상소를 이제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 논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론이 있다고 하여 상계하지 않았다. 자, 그러나 갈래조 이 원의가 열면 대개 논의가 일치됐고 이에 따라 양사학계로 언간 원론이 이제 행해지며 조정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누가까지 플러스되죠? 홍문관까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끼어서 같이 하죠. 자, 불문 어근은 불문 탄핵과 비슷한 건데 명백한 증거 없이 풍문을 듣는 것을 탄핵해도 말뿌리 어근에 묻지 않는다. 그래서 불문 어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게 비록 소문이 나도 뭐냐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풍무거액하고 이제 연결돼 있다 보시면 소문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또 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종 때 언간언론 등인 사림의 삼사 진출의 비율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기묘사의 직전에 정기대각이라 해서 정기대각에서 뭐냐면 대각은 언간직을 말해요. 삼사죠. 이 모든 권한이 3 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이제 우리 정기대각의 모든 권한이 언간직에 집중됐다. 그래서 마치 조정의 정치운영의 대간에게 쏠려든 것처럼 정치상의 비릴 정도 언간 언론이 정사를 주도했다. 이거는 중종 때 이제 조광조가 김효사림 일파들이 주로 언간직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언간직에 들어가면서 이제 훈구대식들을 막 비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모든 의사결정이 왕이나 이런 대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좀 직급이 낮은 이 대관들이 이제 주도를 한 거죠. 조광조를 비롯한. 그래서 이걸 빗대서 이제 정기대각이라는 말을 하는데 주의할 것은 정기대각이라는 말이 중종 때만 썼던 말이 아니에요. 예. 그 예전에 한번 게시판에 어떤 분이 정기대각을 언제 쓰였냐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냥 요 정기대각의 사용 용처로서 중종 때 사용했다는 말 써놓은 거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조선왕조실록 검색을 해보면 연산군 때도 이 정기대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성종 때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꼭 중종 때만 썼던 조광조 일파를 권항해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사림들이 등장하면서 연간 권한이 커지면서 쓰여지기 시작한 일반적인 용어예요. 어느 시대나 그 성종 이후부터 쭉. 예. 그래서 특정한 시대에 적어 놓은 게 아니다. 쓰였던 게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그 사례로서만 제시를 한 거죠. 사례로서만. 그래서 뭐 포셈에 적혀 있다고 해서 안 적혀 있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예, 포셈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만 적어 놓은 거고 실제 다른 책들과 뭐 교차 분석하면서 봐야 돼. 예. 포셈 읽다가도 그 포셈에서 잘못된 내용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다른 책에서 찾아 갖고 이제 교차 분석을 해 갖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이제 인고 보는 입장에서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 있나 생각하지만 잘못해 갖고 뭐 잘못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 푸셈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책을 좀 교차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정기대강은 중종 때만 썼던 게 아니라 성종 이후에 언론 권한이 점점 커지면서 썼던 얘기들이다. 뭐 성종 때도 있고 연산군 때도 나오고 중종 때도 나오고 명종 때도 나오고 뭐 선조 때도 나오고 자주 사용했던 말이야 이 말이.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 분당 정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언간 언론은 각 주도의 그 분당의 정책 입장을 반영하면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 분당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 언간 언론은 각 분당의 정책 입장을 선도하면서 상대 세력을 견제 축출하거나 좌파 세력을 비호하는 데 이용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언간 언론들이 좀 약간 좌파들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질되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인제 연관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들 있죠. 이런 권한들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인제 그 축소함으로써 모든 인제 언론은 언간이 인제 주하는 게 아니라 비변사에서 인제 언론이 여론이 만들어져 갖고 공론이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공로는 주로 언간들이 이제 주도했지만 나중에 그 후기 때는 공로는 비변사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 관료들이 이제 공로를 주도하면서 점점 힘이 커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조선 왕조의 언론은 폭넓게 개방되었다. 서울의 주요 간원이었던 조참, 상참, 윤대 이렇게 있는데 자, 조참은 이제 뭐냐면 매일 이제 조회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대는 돌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위견을 이제 개진할 수 있었고 경연을 참여할 수 있는 간원들은 국왕과 더불어 각종 정치 현안과 정책을 논의했다. 또 중앙이나 지방의 모든 관리들과 일반민들은 원칙적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라도 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이 이제 주로 상소를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 간원든 상소나 차자인데 뭐냐면 차자라는 것은 왕에게 올리는 그 상소 내용을 정식 절차를 거쳐 갖고 이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좀 요약해서 작성하는 형식을 좀 자유롭게 해 갖고 올리는 그 상소문을 차자라고 해요. 상소문 중에 와 격식에 맞춰서 올린 걸 그냥 읽고 격식에 맞지 않는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제시한 걸 차자라고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일반 민인 가운데 유생들은 공론을 포방함으로써 상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특히 조선 초기 때 간학 유학생들, 성균관 학생들이 많죠. 벽이단 문제로 이제 상소를 제기했다. 벽이단이라는 거는 불교나 뭐 도교나 이런 문제로 이제 상소를 제기했어. 왕들이 이제 뭐 불교나 이런 것들에 빠져든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다음 16세기 이후에 서원이 발달과 함께 간학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유학생들도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집단적 상소를 이제 제기했고 그야말로 중해 유생층들이 공론 형성층의 인식이 확립됐다. 자 이렇게 이제 공론 형성층이 형성됐고 이른바 언간 언론인데 이들 언론은 초야 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언간 언론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생이라든지 제도권 밖에 있던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사람도 이제 언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공론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밑바닥에는 성리학적 정치 이념이 깔려 있죠. 이게 뭐예요? 공치주의죠. 공치주의. 어.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왕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과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성리학적 이념에 가까운 공치주의거든요. 이 공치주의에서 공론이 형성됐고 공론 정치가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요 단어 쓰라는 거, 용어 쓰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공론 꼭 외워두시고요. 자, 일반 민인들의 언론은 신문고, 상언, 격쟁을 통해서 확보했고 소음 방식에 통한 언론이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민원들은 국왕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신문고는 태종 때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걸 이용한 사람들은 어 대부분 서울의 전현직 관리들이었어요. 되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노비 문제 때문에 노비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고 잠깐 있다가 이제 폐지됐고 다시 이제 뭐냐면 실시된 게 영조 때요. 영조 때 설치되었다. 자 상언이라는 건 뭐냐면 국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 나가서 글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고요. 자, 격쟁이라는 건 국왕이 이제 행차할 때 징을 쳐서 국왕의 이목을 끈 다음에 구도 자신의 억울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글을 좀 아는 사람이 하는 거고 격쟁은 이제 일반민들이 하는 거죠. 한문이나 이런 것들 모를 때 이제 하는 거고 뭐 한글 상소도 이제 한글로 상소 올릴 수도 있지만 주로 글을 모를 때 이제 격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던 거는 언제 때냐면 뒤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나가지만 정조 때죠. 정조가 행차하면 이제 화성에 많이 행차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격쟁을 하거나 상언을 하고 하면 정조가 그걸 받아들여 갖고 한 달 내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상당히 소통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왕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요.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게 격쟁을 하고 상언할 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 조건이. 예. 그리고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관련돼서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하고 나서는 또 잡혀가서 뭐냐면 시존을 받고 어떨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태형 좀 받고 이제 물기장 몇 대 맞고 이제 풀려나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정도 뭐냐면 좀 약간 육체적 고통이나 이런 거 절차상 이런 시간 고통을 겪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준 것 같아.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상호는
신문고에 비해서 절차가 간편했으나 일반민들이 이용하기 쉬웠으나 기본적으로 그들 알아야 되겠죠. 격자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으나 이들 행한 사람 먼저 형주의 치조를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좀 약간 이제 형주에 가서 두들겨 맞을 정도의 어떤 각오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경쟁하지 말라. 그럼 내가 그걸 너무 억울해서 하겠다면 뭐 해도 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상원과 격쟁 관련된 내용은 조성기 때 관련된 부분에서 더 자세히 돼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제 제도권 안에 좀 제도권 밖에서 그 당시 인제 이런 언론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뭐냐 들으려고 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고리타분하다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된 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왕조들은 보통 길어봤자 300 년이야. 보통 200년 주기로 망하거든요. 500년 동안 유지됐다는 거는 그만큼 조선 왕조가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언론을 중시한 왕조였다. 언론과 기록을 상당히 중시한 왕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지방 통치 조직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1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1 번이에요. 자, 지방은 이제 보면 조선시대 때 이제 지방 제도의 특징을 보면 앞에 이제 고려시대 삼원로 운영했던 것을 도로 통일했죠. 예, 도로 팔도 체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향소 부국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요거와 연결되지만 신분적인 성격에서 뭘로 바뀌어요?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토지 결수와 인구에 따라서 뭐냐면 그 등급을 나누잖아요. 예, 행정구역을 편제하고 네 번째로는 모든 군현에 관리가 파견됐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면 향리의 지위가 상당히 낮아졌죠. 그래서 항리가 이제 각원을 보지 못하고 중인 계층을 편제하고 단순히 순영의 보좌 역할로 전락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은 전국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항해, 강원, 평안 등등 이렇게 나왔죠. 요게 경기도는 이제 서울 주변의 땅들을 경기라고 하죠. 원래는 그게 이제 없었던 지명인데 원래 예전에 고려시대 경기도도 이제 개경 주변의 땅이잖냐. 그러니까 경기하고 이제 서울의 조선시대 경기는 좀 다르죠, 범위가. 원래는 이 경기 지역이 나중에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가전법 때 그다음에 수도권 중에 사전에 주어진 그 땅들을 보통 경기라고 했어요. 예, 경기. 그래서 이 경기에서만 사전을 주어진다. 근데 경기 지역이 원래부터 있었고 사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사전이 주어진 땅이 경기였어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요런 지명도는 익숙하죠. 뭐 충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충청도는 인제 충주와 청주. 앞글자 딴 거죠, 다. 그래서 팔도로 나눴고 도 안에 부, 무, 군, 현호 이제 나눴어요. 예.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부, 무, 군, 현호 나눴는데 주의할 것은 그것들이 상하 관계가 아니야. 얘네들이. 다만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토지 결수와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나눈 거고 이들은 다 이제 뭐냐면 관찰사 아래 병력적으로 직속이 되는 거죠. 서로 평등한 관계야. 예. 요 관계가. 그래서 풍계는 낮을 줄 몰라도 고하가 있을 줄 몰라도 서로 관찰사 밑에서는 다 평등한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에는 감찰사, 감사라고 하죠. 파견되는데 그는 방백이다여 자신의 관할의 모든 군현의 지방관들 을 즉 부윤, 목사, 군사, 그다음에 군수, 현령, 현감이라고 하는데 현령과 현감은 좀 큰 뭐냐면 고는 현령이라고 하고 좀 작은 고는 현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제 부윤 같은 경우에는 관찰사가 겸직을 해요, 부윤은. 예. 그렇게 인제 감독을 했고 감찰사는 지방의 병권과 함께 행정권, 사법권을 다 통과를 했고 그래서 지방 세력화를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360일 임기에 단임으로 제한했다는 거. 그래서 9년의 수령은 직접 대민 통치를 담당하는 소위 농민관이었는데 이들의 임기는 1800이죠.
요거 좀 다르죠. 관찰사는 360 일인데 반해서 요 9 년의 수령은 1800 요 거의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게 너무 단기적으로 인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그 지방의 인제 그 토호세력들이 발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목을 있어야 된다고 의무 규정을 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찰성의 수령들은 지방관들은 모두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이를 상필당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필하는 것은 자기 지역 출신이나 아니면 자기 일가 친척의 간청에 이렇게 임명되는 걸 막는 걸 상피라고 하잖아요. 자, 상피할 친족과 연결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자, 여기 보면 지방간 임무가 수정칠사라고 하는데 이건 고려시대 때 지방간의 임무가 수정오사죠. 여기에다 이제 두 개가 이제 더 합쳐진 건데, 자, 농작물 번성하고 호구를 증가하고 학교를 일으키고, 요때 학교라는 건 뭐냐 하면 향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한교를 통해서 교화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백성들. 예. 그래서 이 학교 진흥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다음에 군정을 이제 다스리고, 요거는 뭐냐면 인제 그 뒤에 있지만 진간 체제에서는 이런 등등에서는 이 당시 인제 군수가 그 해당 지역의 지방 사정관 역할도 담당해요, 위기 시에. 요거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부역군, 그래서 이제 역을 이제 균등히 하고, 사송간, 그래서 소송을 간편히 하고, 그다음에 간할식, 간할절 그치기 한 등 해서 7가지 업무가 있어요. 이게 건국대전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칠사 관련된 업무는 임명에는 안 나왔죠. 임명에는 그 지방제도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지방제도가. 예. 근데 언젠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뭐냐면 한희중인가 보다.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는 가끔씩 나와요, 이게 수령칠사 물어보는 게. 자,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세 곡물 진순환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지방행정 단위에 이호형 예공 육방 조직을 넣죠. 요거는 항리 조직이죠. 요거 예전에 잠깐 인제 지문에 언급됐었어, 요 항리 조직만. 지만 조선시대 때 이게 지방 조직이 중요한 건 나오는데 요것만 잠깐 언급됐었어요, 육방 조직. 그래 갖고 인제 육방 조직을 줬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지방 향리는 이를 항역으로 인제 세습되면서 담당했다. 그래서 그 당시 향리들은 뒤에 좀 얘기했지만 직역으로서 담당을 해요. 예. 이들은 군대 안 가요. 예.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어떤 직역을 담당해 갖고 인제 항역을 담당해서, 항역도 직역 중에 하나거든요. 항역이란 직역을 담당해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이들은 인제 이런 육방 조직을 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외역전이라는 이런 향리들에게 줬던 토지들이 있는데 세종 때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인제 그 군역 대신에 직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역을 하는데 무슨 돈을 주냐. 너네도 국방 의무 대신에 직역을 하는 건데 군역 받는 사람들 뭐 돈 주냐. 그래서 외역전을 폐지한 거고, 그 대신에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대신에 인제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제 수수료 같은 것들은 인제 뭐냐면 받았던 거죠,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통해서. 예. 그리고 이들 자체가 또 지방에 유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외역전 안 줘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인제 초기 때는 이제 육방 조직 중에 호방이 되게 강했죠, 호방이. 호방이 만약에 인제 긴급시에 위기시에 그 지방관이 없을 때 호방이 지방관 역할을 했던 거고요. 예. 게다가 조선후기 때는 이방이 인제 수석 그 방이 되죠, 이거. 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 지역인 평안도, 함경도, 양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히 토착 증인, 유적증 토관을 임명했다. 그 지방의 인제 출신 중에 유역자들을 지방관 임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들은 한푼 소형이 적용됐죠. 비록 5 품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 한풍이 제한됐지만 그 국초의 그 일부가 양반간지까지 올라갔으며, 곡 아전 같은 지도 떨어진 어 그 양반간지가 올랐지만 곡 아전 같은 지도 떨어져 하급 지배층으로서 굳어졌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토간 제도가 조선시대에 계속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세조 때 중앙 집권화를 강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세조가 인제 자기 집권 과정을 사람들에게 뭔가 간직을 나눠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공신들의 간직을 나눠주고, 또 공신 밑에 그 따까이들한테 또 공신들도 인제 세조한테 간직을 받으면 얘네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거슬 자리가 부족하니까 요걸 이제
중앙에서 토가는 이제 폐지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들이 이제 그 지방간호서 양반간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인제는 아전으로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에 반발해서 일어난 난이 앞에서 있는 게 이시의 난이죠. 이시의 난. 이게 토간직을 다시 뭐냐 신설해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9 년의 하부행정구역으로서 새롭게 총괄 조직이 된 게 면리제예요. 면리제. 그래서 이제 면리제가 있고 면리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연촌이 아니라 이 자연촌 몇 개를 묶어 갖고 이제 막 만드는 그 체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면리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뭐 면리제가 인위적이어서 자연촌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자연촌을 몇 개를 해 가지고 뭐냐면 닐을 만든 다음에 요게 닐을 또 플러스시킨 게 면이야. 예. 그게 면리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면은 고유의 촌의 후신으로서 사 또는 방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책임자를 풍영, 약정이라 불렸다. 이들 아래 면 안에 니와 동이 있고 그 책임자를 존리, 이정, 동장이라고 불렸으며 그러니까 아직도 면리제가 완전히 획일적인 구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면리제가 면이 방위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어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면 자연촌 형식으로 인제 뭐냐면 묶어 가지고 인제 면의 명칭을 바뀌었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유황수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경제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후생 관련된 내용 한번 앞에 있는 내용들 좀 읽고 나서 그 지방행정 조직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고 나서 그다음에 유황수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